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26년 봄 해양건축 공개 강연 마지막으로 황두진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황두진 선생님은 저희 짧게 소개를 드리고 모시겠습니다. 우리 황두진 선생님은 저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김종성 선생님과 김태수 선생님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2000년에 본인의 사무실 황두진 건축사 사무소를 개소를 하셔서 지금까지 26년간 굉장히 좋은 여러 작업들을 진행을 하시고 계시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뭐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가 맞죠, 선생님? 네, 네, 캐슬 워커스, 예, 캐슬 오브 스카이워커스의 작업을 비롯해서 뭐 저희 그 굉장히 다양한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굉장히 많은 저술 활동을 하셔가지고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 유명한 무지개떡 건축에 대한 책들도 쓰셨고요. 최근에는 사대문안 30만 프로젝트라고 하는 책을 이번 학기에 올해 발간을 하셨는데요. 아마 오늘 그러한 선생님의 여러 저희 그 저술 활동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또 건축 활동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제목에 있는 문자와 도면이라는 이 제목으로 해서 지금 담아 주셨는데, 그 양쪽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작업을 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좋은 얘기들을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황준 선생님 모셔서 이제부터 강연을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황두진입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런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제 모교인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와 해양건축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 강의 시리즈 5분의 그 강연자 중에 제일 마지막 순서인데, 처음에 저 강의 초대를 받고, 이 시점에 제가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하게 된 그 어떤 제 개인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가 일단 학교고, 저도 이제 졸업한 지가 벌써 한참 세월이 지나서 다른 분야 같았으면 제가 이미 이제 은퇴했을 나이인데, 지금 와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 취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일해 본 적은 별로 없는데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제가 건축가로서 지금까지 활동해 왔던 제 이력을 좀 돌아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무엇보다 이게 학교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학생들이랑 나누는 것이 의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약간은 자전적인 얘기를 하게 될 거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써 있는 단어, 포제때라고 하는 거는 불어 단어예요. 불어를 계획하다는 뜻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두 개의 어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프로는 아시겠지만 앞으로라는 뜻이고, 제때는 던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던지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앞으로 던지는 것이 결국은 건축가의 설계 활동이 아닐까. 근데 던지려면 공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뭘 앞으로 던질까? 그 던지는 도구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마치 그 축구 선수 차두리가 굉장히 주력이 좋은 사람인데 그냥 뛰는 것보다 뻥 차놓고 달려갈 때 훨씬 더 빨리 뛴다고 하죠. 그래서 그 앞으로 던지는 그 무엇이 결국은 생각의 도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보통 건축가 흔히 도면 그리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저는 건축가는 일단 우선적으로 현실을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현실 속에 존재하는 힘과 모순, 제약과 가능성 일관해서 그거를 건축의 재료로 삼는 과정, 그 과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두 개의 언어적 도구가 저에겐 도면과 문자였던 것 같습니다. 도면과 문자는 기록과 발견, 그다음에 분석과 해석, 제안,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저나 혹은 많은 건축가들한테 동반자가 되어왔던 그러한 그 도구적 언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의 제목은 문자 도면이고,
여러분들한테 제 소개를 하는 차원에서 그냥 간단한 동영상 하나 보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뭐 동영상은 저희 사무실에서 했던 세 개의 프로젝트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리는 영상이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현대건축가지만 현대한옥 작업을 꾸준하게 병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남대로변에 있는 15층 정도 규모의 그 사무실 건물인데 그 건물 전체가 약 30만 장 정도의 벽돌로 보통 건축 빌딩에서 잘 안 쓰는 재료죠. 그 마감되어 있는 것이 좀 특이한 거고, 이거는 저 천안시 교회에 있는 한 프로 배구단의 그 종합훈련 시설입니다. 기숙사를 겸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이따 제가 본 강연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처음에 보시면 이 세 개의 건물은 재료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건물의 조형도 많이 다릅니다만, 계속 보시면서 아마 어떤 공통점이 있구나, 특히 빛을 다루는 방식이나 해서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족이지만 이 여자분은 이 집의 안주인이시고, 이것은 현대한옥이기 때문에 전통에 한해서 찾아볼 수 없는 2층에 수직적으로 열려있는 공간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은평한옥마을에 있고요. 이분은 남편인데 부부가 저 동영상에 직접 출연을 하겠노라고 자원을 하셔서 수직적인 구성을 입체적인 구성을 갖고 있는 한옥이라서 지하실에서 이렇게 툇마루를 통해서 바깥이 좀 보이는, 그래서 채광과 환기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그 주택이고요. 자기 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인 것 같고, 이분은 보시다시피 프로 모델을 저희가 섭외한 건데, 이 동영상을 찍고 나서 다시는 모델들을 섭외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키가 크니까 건물의 스케일감을 왜곡을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진짜 큰 사람들이죠. 근데 처음부터 저 건물은 이 선수들의 신체에 맞춰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 사람들이 이 안에서 공중공중 하면서 뛰어다녀야 저 건물에 생기가 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건물은 다 어떤 다공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것이 공간을 조직하던 아니면 외피에 적용이 돼서 빛을 거르던 어떤 일정한 공통적인 특성을 갖도록 설계가 됐는데,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 무려 36m의 벽이 열리고 닫히면서 건물의 어떤 자연 환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이 벽돌 타워는 밤이 돼서 실내에 불이 들어오면 대낮에 벽돌이 갖고 있었던 시각적 불량감이 일시에 제거가 되면서 아주 경쾌한 모습으로 변화를 합니다. 역시 사족이지만 이 스카이라이트가 밤에 닫힐 때 이 패턴은 배구공의 패턴에서 갖고 온 거고, 건물 구석구석에 어떤 이러한 단서들을 심어 놓고자 했던 그런 생각의 결과물이고요. 차례대로 이름은 목경현, 캐슬 오브 스카이워커즈, 그리고 원앤완 63.1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야기는 2005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2005년은 제가 사무실을 개업하고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저는 우연인지 필연인지 개업을 하고 첫 프로젝트들이 출판사 프로젝트였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때 파주 출판단지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을
무렵인데, 저는 출판단지와는 인연이 없었고, 그 혹자는 얘기하기를 파주 안 가는 출판사 전문. 그래서 처음에 열린 책들이라는 그 출판사 사옥을 설계했는데 그 사장님이 저를 해냄 출판사에 또 소개를 해줘서 연달아 두 개의 파주 안 가는 출판사들 서울에 남아 있기로 한 열린 책들은 결국 나중에 갔습니다. 해냄은 아직 그 자리에 있고요. 근데 그 무렵에 저는 블루프린트라는 제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저 홈페이지 관리는 안 하지만 아직 살아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꼬박꼬박 저 웹 호스팅비를 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세월이 좀 더 지나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p.kr 홈페이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욕심이 있어서 갖고 있는데 저 홈페이지에 이런저런 뭐 제가 건축가라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나 이걸 연재를 하고 있었고 근데 열린 책들을 설계하고 있었을 때 열린 책들 대표님이 저한테 이 건물이 끝나면 우리 책을 하나 씁시다라고 하셔서 더 열심히 기록을 했는데 건물을 다 지었는데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무렵에 제가 주로 파주에 가 있는 출판사들로부터 출판 제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출판 제의는 반가우나 나를 먼저 건축가로 인정해 준 분한테 물어보는 게 도리겠다. 그래서 해냄 출판사 사장님한테 그때 그 건물 공사 중이었는데 저한테 요즘 다른 출판사로부터 출판 제의가 오는데 나를 건축가로 먼저 인정해 주신 사장님이 거절을 하시면 다른 출판사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원고를 보십시오 해가지고 보냈더니 우리가 내겠습니다. 그래갖고 저의 첫 책이 해냄 출판사에서 나왔고 제가 설계한 사옥에서 이 편집 작업을 한 것이 저로서는 지금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이 되는데 첫 책의 반향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책도 많이 나갔고 또 제가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했고 첫 책을 펴낸 저자로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많이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책에는 제가 한 개인으로서 뭐 건축가로서 서울을 경험했던 얘기가 있지만 나아가서 서울에 대한 저 나름대로 어떤 분석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서울의 미래에 대한 저의 제안들도 있었는데 주로 책 리뷰나 인터뷰는 제가 했던 서울에 대한 이런저런 지나간 이야기들에 사람들이 관심이 더 많다는 걸 깨닫게 돼서 저 자신한테 제가 심각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야기꾼인가? 나는 건축가로서 당연히 그런 얘기도 하지만 분석도 하고 연구도 하고 제안도 하는 사람인데 뒤로 갈수록 사회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하지만 저는 건축가이기 때문에 후자가 나한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더 책을 쓰게 되면 후자의 이야기를, 즉 제안을 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리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1년 후에 저는 이런 책을 펴냈는데 제가 한옥 작업을 시작했던 거는 2004년부터였고 정말 이것은 제가 계획했던 일이 아닙니다. 그냥 저한테 찾아왔던 일이어서 처음에는 이걸 왜 내가 하냐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한 번만 해보자. 근데 해보니까 여기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다가 나중에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제 경력상 경력 안에 또 다른 경력이 되었고 뭐 제가 하는 현대건축에도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지라는 잡지 아시죠? 김승훈 선생님 만든 잡지인데 김승훈 선생님이 생전에 유언을 남기시기를 그 한옥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많으셨던 분인데 언젠가 건축가들이 한옥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할 텐데 그 특집을 꼭 공간에서 내도록 하라라고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간지에서 그 당시 몇 분을 인터뷰를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선정이 돼서 한 1년 정도 공간지에 건축가 한옥을 이야기하다는 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2006년에 단행본을 출판을 했고요. 이 책이야말로 제가 문자라는 언어를 통해서 앞으로 한옥은 어떻게 될 건가를 어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나름대로 반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구축수가 공간의 집합이라는 지금도 저한테 굉장히 유효한 개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무엇보다 한옥을 어떻게 하면은 도면으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소위 말하는 엘리베이셔널 억소노메트릭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한옥이 갖고 있는 어떤 공간적인 그리고 의장적인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왼쪽의 방식은 건축사에 좀 이해가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기스트 슈아지라고 하는 프랑스의 건축 역사학자가 비잔틴 건축을 분석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도면 방식인데 애널리티컬 하프 섹션이라고 합니다. 분석적 반단면도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웜즈 아이 뷰죠. 이런 방식으로 한옥을 그렸을 때 평면과 인면과 내부 공간이 동시에 잘 보여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저 당시는 건축계에 3D 툴이 제대로 없어서 저 오토캐드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한 땀 한 땀 그렸던 그런 도면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 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좀 제가 생각해도 신기한 인연인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아동도서 출판사 대표님이 저한테 건축가의 전기를 쓰면은 누가 제일 좋을까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김수근 선생님이 아닐까요? 했더니 그럼 한번 써주세요. 그래서 몇 번을 거절을 하다가 결국 쓰게 됐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때는 저의 작업과는 상관없는 그냥 어떤 가외 활동으로서 글쓰기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모던 코리안 헤리티지, 그다음에 얼리 코리안 모더니스트들에 대한 관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현재까지 8쇄 정도를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책 중에 가장 꾸준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책이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간사에 제가 한옥 연재한 것도 다 따지고 보면 김수근 선생님과의 간접적인 인연이었을 텐데 그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가 됩니다. 학창 시절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뭐 학교니까요. 저는 그때 39동이 아니었고 35동이었는데 제가 돌이켜서 생각해 저한테 85년 굉장히 중요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1985년. 첫 번째, 그때 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이광로 교수님, 그 이란 교수님께서 그 무해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이끌고 계셨는데 저는 그때 학부 학생이었습니다. 무해연구소는 대학원 연구소였고요. 그런데 가회동 한옥 실측 조사를 하시겠다고 하면서 학부생도 자원을 하면 받아주시겠다고 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원을 했습니다. 제 동기들 몇 명하고. 그래서 한여름에 정말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그 가해동 11번지에 있는 집들을 실측을 했는데 이 스케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젓가락, 숟가락 숫자까지 셌던 그런 실측 조사였어요. 일반적인 건축 조사의 범위는 좀 넘어서는 어떤 인류학적인 그런 조사였다고 기억을 합니다. 이거 제가 그때 그렸던 스케치인데 제가 그때 21살? 그 무렵이었던 것 같고 여담이지만 이 스케치를 제출해서 조교 형님한테 야단 맞았어요. 너 반항하는 거지. 뭐가 문제가 됐냐면 제가 여기에 개집을 그렸거든요. 보이시죠? 개도 그리고 개집, 그리고 개의 활동 범위 이런 걸 그리는 여기 개집이 있어요. 그래서 너 왜 이런 것까지 그렸냐? 그래서 내가 보기엔 집주인이 이 개가 들어오는 손님을 보고 짖을 수는 있으나 가서 물면 안 되는 아주 전략적인 위치에 개집을 갖다 놨다고 생각했고 이것은 한옥의 마당을 사용하는 그 행태를 보여주는 좋은 단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래 그래서 이 스케치는 채택이 돼서 결국 보고서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어린 나이긴 했지만 이 한옥 실측을 하면서 느낀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야, 이거 현대인의 주거로서는 좀 잘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이 스케치를 보시면 이게 집 전체가 창고지. 우린 보통 한옥 그러면 정갈한 대청마루에 소반 하나 정도 놓여 있는 그런 미니멀한 미학을 생각합니다만 실제 가서 그려본 한옥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옥은
이게 다 그 지금으로 보면 집장사 집들인데 북촌에 있는 한옥들이 이 집이 이 남쪽으로 이 서쪽으로 굉장히 경관이 좋은 집이었는데 그걸 다 이면을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들은 북촌의 필지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진 집이 아닌 대량 생산해서 공급한 집이로는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저희 사무실에 설계 의뢰가 들어왔는데 이 집이었어요. 그래서 근 34년 만에 이 집을 다시 찾아갔더니 그동안 사람이 안 살아가지고 저희가 실측했던 그 모습 그대로 있더라고요. 잡초가 이렇게 자랐고. 그래서 제가 아키포토 출신입니다. 아직도 있나요? 아키포토가? 없어졌네요. 아, 그래서 제가 제 카메라를 들고 가서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옛날에 실측하고 스케치까지 했지만 이제 제 손으로 부셔야 되는 이 집을 한번 사진으로 기록을 남겼었고요. 결국은 서쪽으로 굉장히 경관이 좋은 집이었기 때문에 배치를 완전히 바꿔서 완전히 새로 지었고 그때 이러한 새롭게 고쳐서 짓는 한옥의 생각을 프로젝트 때 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상당히 정밀한 3차원 도면을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1985년으로 돌아가면 그때 학교에서 인사동 프로젝트를 주셨는데 예나 지금이나 건축가들이 사이트 답사는 항상 즐거운 일이죠. 가면 사이트도 답사하지만 거기 근처 맛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놀잖아요. 그런데 그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집이 가까워서 인사동에 출입을 했었는데 대학교 때 건축과 학생이 돼서 하나의 작업의 대상지로 찾아갔던 인사동은 다른 동네가 돼 있었습니다. 일단 사람이 안 살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꽤 사람이 많이 살았는데 그래서 동네를 조사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것은 상업화의 결과일 텐데 이 상업시설과 주거는 같은 평면 속에서 공존이 어렵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도심에도 계속 사람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렇다면 주거와 일반 상업시설을 수직으로 배치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로 된 한옥인데 지하실이 있고 지상 3층으로 돼 있는 소위 미니 주상복합 혹은 상가주택을 설계했는데 돌이켜 보면은 아까 저 맹필수 교수님이 저 소개할 때 인용하셨던 제가 썼던 책 무지개떡 건축의 가장 단초가 되는 생각을 이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학부 3학년 때인가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가 졸업을 하게 돼서 그때는 4년제였거든요. 그래서 졸업 설계를 뭐 할까를 고민하다가 남대문 뒤에 있는 북창동이라는 데 일대를 도심에 사람도 살고 일반 도시 활동, 상업 활동도 공존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북창동 일대를 소위 도시 설계적인 방법론으로 접근해서 거대한 무지개떡 건축 지역으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했고, 그때 심사위원장이 김정성 교수님이 오셨는데, 다행히 좋은 평가를 받아서 대상 받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저한테 설계 능력이 있는지 제가 건축가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학부 때 제가 그렇게 그 설계 수업 때 크게 두각을 나타냈던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이게 계기가 돼서 나는 건축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굳히게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86년에 제가 유럽에 배낭여행을 갔는데 제가 우리나라 배낭여행이 0.5세대 정도 됩니다. 왜냐면 88년부터 해외여행 자유화가 됐거든요. 운이 좋아서 갈 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무슨 주제를 갖고 갔다기보다 제가 그냥 학교에서 수업 시간이나 교과서나 무슨 각종 잡지에서 본 건물들을 찾아다니는 거였지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역사 도시 안에서 근현대 건축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가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눈여겨보게 된 게 도시 복합 주거, 근데 유럽의 어떤 보편적인 도시 블록인 페리메터 블록 이런 것들을 그냥 대단한 뭐 어떤 모뉴멘탈한 아이콘적인 건물들은 아니지만 도시의 일상을 구성하는 그런 건물들을 보고 다녔던 것 같고 그때 굉장히 놀랐던 거는 우리가 광기의 건축가라고 그 당시 또 이해하고 있었던 가우디가 설계한 카사밀라가 알고 봤더니 한 40개 정도의 주거 유니트를 갖고 있었던 상가 아파트였더라. 그래서 그 파리나 유럽에 어디나 가면 볼 수 있는 이러한 그 건축적, 사회적 단면을 갖고 있는 다른 집들과 기본적으로 같은 거였더라.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유형을 가지고 얼마든지 건축가가 자기의 창의력을 담는 건축 작업을 할 수 있다. 즉, 뭐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유형이라는 랑글을 가지고 건축가가 개인적인 작업이라는 빠로를 구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때 했던 것 같아요. 당시의 접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제가 프로 작가로 데뷔를 했어요. 돈 받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없어졌는데 지금 C3라는 잡지가 됐는데 건축과 환경지에 유럽의 건축과 환경이라는 장기 연재를 1987년부터 88년까지 했고요. 마지막 원고를 던진 다음에 저는 군대로 들어갔습니다. 옛날 얘기죠. 뭐, 그 88년에 저는 그 대학원을 여기서 마쳤는데 석사 논문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하고 좀 다른 근대 및 현대 건축에 나타난 과학적 합리주의의 형태적 표현에 대한 연구라는 긴 제목이었는데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여전히 우리는 모더니즘의 영향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이거는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폼 팔라우즈 피어스카인가요? 근대 건축은 왜 실패했나라는 책들은 이미 이전에 다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담론적인 차원에서 근대 건축의 어떤 사망이 선고됐다 하더라도 실천적인 의미에서 근대 건축은 사실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뭐 포스트 모던이 있었고 해체주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사조가 있었지만 저는 그때 비유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도둑을 막기 위해서 부적을 붙이는 사람보다 세콤을 설치하는 사람이 많은 한 근대 건축은 퇴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거는 과학적 합리주의라고 생각해서 제가 학생 그 학업을 마치기 전에 근대 건축의 좀 핵심 이론을 좀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때 저는 형태의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이것은 본격적인 연구의 도구로서의 글쓰기를 경험했던 계기였는데 근데 참고로 그때 제가 뭐 제 석사 논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던졌어요. 예를 들어 아폴로 달 착륙선은 아름다운가?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할 것인가? 뽕피두 센터는 아름다운가?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근대 건축이 얘기했던 과학적 아름다움이 어떤 미로 우리를 이끄는 그런 명제에 대해서는 좀 질문을 던졌던 것 같고 저는 지금도 인간의 두뇌는 그렇게 객관적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올지아티라는 사람이 쓴 비천조적 건축이라는 책이 유행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하나의 담론으로서 유효하지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저의 과거의 이력상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뭐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전투기 사진은 하나는 러시아의 전투기, 하나는 미국의 전투기인데 아시다시피 이러한 전투기들은 아주 냉정한 엄격한 스페시피케이션에 의해서 디자인 되는 거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여러 전투기들 쭉 늘어놓고 보면 확실히 그 나라의 조형적 특징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과학기술의 총알하고 할 수 있는 첨단 전투기마저도 인간의 어떤 머릿속에 학습에 의해서 저장되어 있는 조형적 세계관으로서 자유롭지 않다면 건축이야말로 더 그렇지 않을 것인가 라는 정도의 결론이 내리고 저는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 군대에 다녀온 다음에
한국에서 실무를 좀 하다가 유학을 갔는데 뭐 여기도 그 예일 스쿨 오브 아키텍처 유학을 갔는데 뭐 여기 백진 교수님도 계시지만 솔직히 그때 이 학교를 잘 알아서 간 건 아니고 좋다고 하는 학교니까 갔죠. 근데 가보니까 이 학교의 학풍이 굉장히 포스트 모더니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스러워가지고 대학원 때 제가 수업을 열심히 들었던 김정성 교수님한테 편지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열심히 이 학교를 왔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근대 모더니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학교에서는 포스트 모던을 가르치네요. 근데 그때 김정성 교수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원래 학생 때는 이것저것 다 배우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그렸던 도면들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그림들은 제가 여기 영어로 썼지만 Machines with Narratives, 그러니까 기계긴 기계인데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 서사를 갖고 있는 기계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주로 그런 것들을 제가 그렸던 것 같아요. 어떤 그래서 이때 저는 모더니즘은 원래 순수한 모더니즘 받아들이지 않았던 뭐 서사라든지 뭐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는 쪽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 이 그림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손으로 그린 건데 제가 아마도 인류 건축의 역사에서 봤을 때 좀 거창하게 얘기합니다만 학교 때 순수하게 아날로그 건축만 배우고 졸업을 했던 아마 마지막 세대 중에 일원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지역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것도 학교 때 했던 건데 참 기억에 많이 남는 프로젝트였어요. 실제로 의자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스케일로 도면을 그리게 했어요. 교수님이. 그래서 2분의 1로도 그렸다가 1대 1로도 그렸다가 그걸 가지고서 이제 실제 도면을 만드는 건데 실제 의자를 만들었는데 제가 그때 흥미롭다고 생각한 거는 2분의 1 도면과 1대 1 도면과 실물이 주는 스케일감이 다 달랐다는 거. 그래서 제가 건축가로 어떤 수련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스케일감이라고 하는 거를 정말 몸으로 여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싶고 건축학교에서 이런 과목을 열었던 학교의 입장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스케일감을 익히기에 의자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취지에서 강의를 열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우연인지 필연인지 두 분의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회사를 다녔는데 하나는 김정성 교수님의 서울건축을 잠깐 다니다가 유학을 갔고 공부를 마친 다음에는 미국에 있는 김태우 선생님 사무실을 꽤 오래 다녔습니다. 그 양김씨 그 사무실 다녔는데 지금도 이 두 선생님하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이 두 분한테 느낀 거는 이 두 분은 다 그야말로 모더니즘의 적자분들이죠. 김정성 교수님은 미스 반데로의 제자고 김태우 선생님은 폴 루돌프의 제자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 시기부터도 이분들도 아주 순수한 모더니즘적인 사고만 하고 계시지는 않았어요. 맥락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셨고 특히 김태우 선생님 같은 분은 형태가 우리한테 주는 연상이라든지 어떤 건축적인 수사학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았던 분입니다. 김정성 교수님보다는 김태우 선생님이 더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도시적 맥락, 건축적 서사라는 측면에서 역시 또 모더니즘은 꾸준히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진화하고 있고 아마도 나도 그 연장선 어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저한테 글쓰기를 계속 허락을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글도 쓰고 발표할 수 있었고 김태우 선생님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외부로 나가는 글쓰기의 상당 부분을 저한테 또 그 역할을 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IMF가 한창이던 2000년에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은 심정으로 개업을 했고 지금도 계속 매일 뛰어내리고 있는 심정입니다. 왜 그렇게 세상에는 위기가 많은지. 하지만 시작을 이럴 때 하니까 솔직히 겁은 안 나요. 뭐 다 겪어봤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그림은 경복궁 이 가운데 있고 빨간 십자가, 빨간 선이 교차하는 쪽에 저희 사무실이 있는데 반경 2km 내에 그 사이 했던 일들을 점으로 찍어 본 것입니다. 지금은 점이 몇 개 좀 늘어났는데요.
아, 이거 보시다시피 저는 서울 구도심이라는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도시의 창자에 해당하는 곳을 제 실무 건축가의 고향으로 삼고 제 경력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뭐 전국을 상대로 일을 하고 제한적이지만 뭐 외국에도 프로젝트를 할 기회가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온갖 도시적 조건들이 아주 복잡하게 꼬여 있는 서울의 골목길이 저의 건축적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일을 하면서 저는 밀도에 관한 생각, 복합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제 첫 책이 나오던 바로 그 해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세종시가 그때 국제 공모를 통해서 기본 계획안 현상 공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냈던 공모 제출 아니에요? 세종시 전체 면적이 서울시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근데 그 계획 인구가 한 30만, 그때 당시 25만인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30만 정도 됐어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 줌도 안 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넓은 도시 면적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가? 이게 아마 서울 구도심에서 제가 일을 안 했으면 생각을 못 했을 일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지침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해서 그때 젊었을 때니까 혈기도 왕성했고, 그래서 후배 건축가랑 같이 했었는데, 우리는 사방 1km 안에 인구 30만을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뭐 결과는 뭐 장렬히 전사했죠. 아마 최일착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 제 머릿속에 이 안이 갖고 있는 과격성은 제가 인정합니다만은 저런 식으로 사고한 건 옳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금도 언론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들려오는 세종시 도시계획의 지극한 비효율성과 방만함을 목격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면을 통해서 굉장히 과격하리가 만큼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을 앞으로 던진 케이스겠죠. 뭐 던지기만 하고 어떤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회사에서 하는 실무적으로는 던졌는데 결과도 나온 경우가 좀 있었어요. 이 경우인데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한방병원입니다. 한 180년 정도 역사가 됐고 지금 원장님이 같은 가문의 7대째 원장님이시고 아들도 한의사라서 8대까지는 보장이 된 뭐 그런 대단히 재미있는 집안인데 저희한테 기존 병원의 길 건너에 신관을 의뢰를 하셨고 그때 원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를 왜 선정했냐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골목길은 황 소장이 제일 잘한다고 그래서 선정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첫 PT 때 보여드렸던 그림이 왼쪽 그림인데 그야말로 초강력한 제한 수단으로서 도면을 활용했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강력했냐? 건축주가 프레젠테이션을 도중에 중단시켰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황 소장님 사무실에 이거를 의뢰했을 때는 우리 병원의 신관을 설계해 달라는 단순한 생각이었다. 당신이 우리한테 제안한 것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다. 이 누대에 걸쳐서 우리 집안에서 이어왔던 이 방식을 다 바꿔야 되는 거다. 그래서 나는 이 얘기를 듣는 게 너무 괴롭다. 그래서 그때 여기서 우리 사무실 멀지 않습니다. 걸어서 한 2, 30분 걸리는데 그날은 일부러 직원들하고 그냥 사무실까지 걸어갔던 것 같아요. 걸어가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직원들이 어렵게 딴 일을 우리가 날린 걸까요? 그 내가 야 좀 기다려보자. 근데 며칠 후에 그 원장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거 우리한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 알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 알겠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수입된 중금속에 오염된 한방 재료 때문에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열릴 정도로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유리 건물 안에 이게 약다리는 기계들인데 길에서 다 보이게 이렇게 기계 설계를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나. 100마디 말이 필요 없고 건축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황 소장님이 제안했다는 생각을 내가 깨닫게 됐다. 그래서 이 원장님이 저희보다 한술 더 떠가지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직원들을 다 한 방에 모은 다음에 자, 이제 우리는 길바닥에 나앉아서 일을 하게 생겼다. 그래서 유니폼부터 다 다시 디자인을 하고 그래서 그때 저는 사실은 굉장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도면이라는 것이 이렇게 강력한 제안과 설득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2008년과 2019년에는 그 한국 현대건축을 해외에 소개하는 두 개의 큰 전시가 있었는데 하나는 메가시티 네트워크라는 거하고 하나는 코스모폴리탄 룩이라는 겁니다. 그 이 두 개의 전시는 하나는 메가시티 네트워크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시작해서 유럽 전체를 순회를 했고 코스모폴리탄 룩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시작을 해서 원래 이것도 순회를 할 예정이었는데 바로 그 직후에 코로나가 터져서 그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감사하게도 그 두 전시에다 참여를 했을 뿐 아니라 메가시티 네트워크는 제가 조나무 선생이랑 같이 전시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시 디자인을 했던 도면이고요. 또 다른 도면도 이렇게 실내 투시도 같은 걸 그렸는데 이게 나중에 중학교 수학 교과서에 실려서 이게 건축가가 그린 도면이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에 실리는구나라는 경험을 했었고 특히 세계인의 눈대는 그 공간사에서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 양쪽 전시를 다 경험했던 건축가로서 이 두 개의 전시를 비교하는 글을 써달라고 그래서 어떤 대표성이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연대기적으로 제가 쭉쭉 진행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행간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뭐냐 하면 서로 다른 주제들이 어떨 때는 도면이 우선하고 어떨 때는 문자가 우선해 가면서 어떻게 생각들이 형성돼 갔는지를 제가 그거를 어떻게 슬라이드를 구성할 수 있을지 막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청중을 믿고 그냥 저는 일단 연대기 순으로 그게 좀 쉽잖아요. 정리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10년에 저는 어떤 글을 하나 썼는데 그 지금도 누가 저한테 제가 지금까지 썼던 글을 다 버리고 하나 고르라 그러면 저는 이걸 고를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렵게 썼고 굉장히 불편한 내용을 많이 담고 썼고 실제로 여러 사람을 되게 불편하게 했던 걸로 알고 하지만 또 이 글을 좋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생겼던 그런 글인데요. 제목은 어떤 야생동물에게 생태계 보고서인데 제가 그때 개업 10년 차였거든요. 개업 10년 차를 맞은 독립건축가의 생존 보고서 같은 그런 글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자신을 표범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표범론이라고도 줄여서 얘기할 수 있는 글인데 저는 이제 집단을 이루어서 다니지 않기 때문에 혼자 다니는 놈 중에 동물 한번 골라보자. 근데 이제 호랑이 이런 애들은 절대 강자잖아요. 그건 좀 재미없고 그래서 표범이 마음에 끌린다고 했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관점을 갖고 이 글을 쓰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내가 이해하는 모든 건축의 예술의 역사는 결국은 자율성을 지키려는 포범들의 투쟁의 역사였다. 약간 이런 선언적인 글을 썼었는데 이게 건축 역사 학회지에 실렸던 글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잡지에 제가 사실 좀 겁도 없이 이런 글을 썼는데 역시 젊었으니까 좀 가능했었던 일인 것 같기도 해요. 2011년, 13년에 뭐 조그만 건물인데 저로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오늘 제가 계속 반복하게 얘기하게 되는 무지개떡 건축이라는 개념어를 본격적으로 제가 이때부터 썼던 것 같아요.
특히 위에 있는 이 과천동 무지개떡이라고 하는데 저 프로젝트는 왜 이름이 무지개떡이냐면 어떤 신혼부부가 저희를 찾아와서 실제로 무지개떡 건축을 설계해 주세요라고 했던 최초의 케이스예요. 너무 신났죠. 그래서 학부 때부터 생각해 왔던 이런 저는 그걸 도시의 보편적 도시 주거 유형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도시에서 주거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도시 기능과 결합해서 복합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현실 세계 속에서 구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뿐 아니라 제가 꾸준히 해왔던 한옥 작업, 그리고 현대 건축가로서의 정체성, 이 모든 것들이 일단락 어떤 신테시스를 이룰 수 있었던 기회가 2013년에 있었는데 그게 아까 그 동영상에서도 보셨던 캐슬 오브 스카이워커즈라는 그 프로 배구팀의 종합훈련시설인데 이 3, 4층이 기숙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숙사가 주거는 아니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람이 잠을 자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설계하면서 이 건물을 주체복합이라고 그랬는데 주거와 체육시설이 같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전에 한옥 책을 쓰면서 거기서 제시했던 다공성과 중첩된 기하학이라는 개념을 재해석을 해가지고 이 건물에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한옥 기하학의 재해석인데 저는 이때부터 한옥 그 자체와 한옥적 가치를 구별해서 생각하는 것이 유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특히 왼쪽에 보시는 다이어그램은 왼쪽에는 저희가 설계했던 어떤 한옥집의 수직적인 기하학의 구조고 오른쪽은 이 건물이에요. 그래서 한옥의 기하학을 현대건축으로 재해석해서 이 건물에 적용을 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신테시스를 이뤘던 그런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초기 설계 단계에서 제가 가장 먼저 그렸던 스케치예요. 이 건물은 기본적으로 50m 곱하기 50m 정방형 건물입니다. 그 정사각형 안에 대각선을 그리고 그 안에 내접하늘 원을 집어넣어서 이것을 기하학적인 틀로 해서 이 건물을 구성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이 스케치를 통해서 제 생각을 프로젝트 한 거죠. 앞으로 멀리 던져봤습니다. 그 다음 밑에는 저를 비롯해서 저희 사무실의 전 직원이 뻥 차고 앞에 보내놨던 공을 쫓아가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이 도면입니다. 앞에 스케치에서 제가 제시했던 것들을 다 구현할 수 있었는데 다만 딜레마는 각 실들은 서로 기능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 실이 원하는 자기 실의 형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내가 짜놓은 저 기하학적인 구성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상당히 고민스러웠어요. 방법이 있더군요. 죽어라고 많이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건물을 완성하는 과정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도면을 그렸는지 제가 기억할 수 없는데 저희가 큰 사무실이 아닌데 저희가 이 건물의 인테리어 도면까지 다 그려가지고 도면을 다 쌓아놓으면 한 이 정도가 됐던 그런 기억이 나요. 미친 듯이 도면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저 때. 근데 그것이 이걸로 시작이 됐다는 거죠. 사실 이 건물의 건물주가 이 강의에 제일 처음에 오셨었던 그 현대캐피탈의 정태영 부회장님이신데 그분하고 PT를 한번 하고 나면 좀 씨름 한 판 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그 강의 때 저도 언급을 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클라이언트지만 제가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잊을 수 없는 그런 분인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금 강의에 이 강연 시리즈 앞에 등장하셨던 분, 네 분 중에 두 분을 제가 지금 예, 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는 2015년에 무지개떡 건축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 이게 제가 8년 만에 책을 단독으로 쓴 거예요. 제가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당신의 서울은 어디입니까? 한옥이 돌아왔다. 건축가 김수근 그 책은 횟수로는 3년에 걸쳐 있는데 실제로는 1년 사이에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완전 탈진해가지고 한 8년 동안 소소한 글쓰기는 했지만 단행본 쓸 생각은 못 하고 있었는데 한 출판사 사장님이 저를 한 몇 달 동안 계속 오시더니 저를 갱생을 시켜가지고 다시 이제 책을 쓰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필력도 우리 몸의 근력처럼 이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8년 만에 다시 이런 단독 저서를 쓰려고 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어서 정말 제가 가장 어렵게 썼던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필력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싶어서 SNS 열심히 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었던 퍼거슨 감독은 SNS는 시간 낭비라고 했는데 그분 말씀대로 하면 저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낭비했으나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 이름으로 펴낸 책은 모두 9권인데 제가 페이스북 상에서 쓴 책은 10권이 넘습니다. 페이스북을 책으로 정리해 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글을 페이스북에 써오고 있어요. 필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그 전까지는 글 쓰는 건축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이 정도로 책을 쓰면 나는 그냥 나 자신을 작가라고 얘기하는 게 솔직하겠다 해서 지금은 두 개의 정체성이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거는 이게 실무와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도 몇 개의 무지개떡을 했었는데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저희 사무실의 먹거리가 됐습니다. 지금도.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사무실 시작한 지 26년 차가 됐는데 제 가족과 관련된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빵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프로젝트를 받아서 경력을 했던 사람은 아니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저한테는 문자를 앞으로 던져서 그것이 제 생각도 이끌었지만 제 경력도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은 건축가들이 그렇습니다. 뭐 여기 계신 서현 선생님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렌쿠라스도 결국은 책 써서 자기 경력을 만든 사람이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고 2016년에는 저희 회사의 모노그래프가 나왔고 이 학과 도서관에 저희가 그때 하나 기증해서 학교에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런 작업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미리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말씀드리면 그걸 본인이 직접 하지 마세요. 그 외부 편집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야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저는 임진영 씨라는 전문 외부 편집자의 그 도움을 받았고요. 그 작품 설명에 대한 글은 거의 대부분 제가 썼기 때문에 제 저서로 분류합니다만 지금 여기 와 계시는 전봉희 교수님, 그다음에 서울대 철학과에 계시는 이석재 교수님, 독일 건축박물관 관장이 그때도 관장인데 지금도 관장을 하시는 피터 슈말 이런 분이 외부 필자로서 또 좋은 글을 써주셨던 것 같고 이 책 디자인이 저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데 이 책이 꽤 크거든요. 한 이만합니다. 두께도 꽤 되고. 근데 이 책이 굉장히 실물을 보면 굉장히 재질이 약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 북 디자인 해주신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의 물성을 통해서 건축의 어떤 속성을 보여주고 싶다. 그게 뭐냐 하면 저한테 건축은 크지만 참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이 책은 순백색인데 무광이어서 때도 많이 타고 모서리도 잘 망가지고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책이 계속 나오죠. 2017년에는 이런 책을 썼는데 무지개떡 건축의 한 챕터에 한국이 지금은 단지형 아파트가 완전히 주거의 우점종이 됐는데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상가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게 70년대 중반이 되면 딱 사라져요. 근데 제가 무지개떡 건축에 상가 아파트를 원초적 무지개떡 건축이라고 보고 한 챕터에 이걸 집중해서 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 서울신문사에서 이거 갖고 장기 연재가 되겠는가 문의를 해오셔서 제가 25회인가 30회를 연재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신문 한 면이에요. 2주에 한 번.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모아서 낸 책이고요. 보통 이런 책을 내면 소위 그 도서 홍보 3단 콤보라는 게 있거든요. 답사. 그다음에 신문 인터뷰, 뭐 매체에 소개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방송에 나가는 건데 저는 TV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라디오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2017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저한테 벌어졌고 사실 아직도 여기서 못 헤어나고 있는데 그 건축가로서 제 삶에 있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해 연말에 서울시향이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좀 가볍게 진행하는 퇴근길 콘서트라는 행사가 있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그 서울시향 콘서트 3번을 기획하고 사회까지 봤어요. 제가 음악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아마 저를 섭외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두 번째 행사를 2017년 연말에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천도교 원로 선생님들 만나서 그 건물에 대한 자료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콘서트 도중에 그 건물에 대해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그런데 그때 제가 받았던 자료 중에서 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게 중앙대교당이거든요. 이게 그 행사 모습입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여기. 사회 보고 있는 제가. 지금 없어졌지만 이 앞에 큰 강당이 있었는데 그 강당의 1924년에 착공을 했는데 여기 빨갛게 표현해 놨지만 그 이름이 백년 기념관이거든요. 수은 최재우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관입니다. 백년 기념관 설계는 이훈우가 하였고라는 구절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어? 1924년이면 박길영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인데 한국인 건축가가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을 설계했단 말인가? 라는 의문이 제가 당연히 들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는데 이분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별로 소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학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글쓰기를 좋아하지만 어디까지나 제가 건축가로서 그걸 한 거지 학문을 하기 위해서 글을 썼던 건 아닌데 학부 때 석사 때 빼놓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아이 모르겠다 그냥 내 마음이 움직인 대로 가보자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연구팀을 결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적적으로 후손과 연결이 됐고 두 편의 논문을 써서 제가 옛날에 표범론을 게재했던 건축 역사학회 그 학술 잡지에다가 게재도 했고 결과적으로 이훈우라는 건축가의 실체를 세상에 소개할 수 있었고요. 지금도 좀 어안이 번거합니다. 제가 어쩌다 그런 일까지 하게 됐는지. 근데 이훈우 건축가는 고려대학교 최초의 캠퍼스가 조계사 쪽에 있었는데 그 건물을 설계했던 분이라는 명분이 있어가지고 이분의 유품을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인수를 해가셨어요. 좋은 일이죠. 그리고 몇 년 전 서울대 박물관에서 전시했던 2021년 우리가 그리워온 미래 전에 이훈우 선생은 서울대 동문은 아니시지만 그 당시 시대를 잘 보여주는 어떤 배경으로서 이분이 설계했던 이 건물이 전시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사무실을 1925년 12월 10일에 개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025년 12월 10일에
한국인 최초의 설계사무소 창설 100+5주년. 왜냐면 100주년 때가 코로나였어요. 그래서 그때 못하고, 그래서 기념 행사를 저희 사무실에서 했고, 올 여름 8월 달에 공간사에서 단행본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윤우가 나고야 고공이라는 일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졸업 설계 도면을 다행히 찾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AI로 복원을 해본 자료도 이 책에는 수록이 될 예정이어서, 그리고 2019년에는 또 뜻밖의 책을 하나 썼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조그만 공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공원의 소유자가 청와대였거든요. 근데 청와대가 일련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공원을 민간인 개발업자한테 팔았다는 게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4년 반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간인한테 소유권이 넘어왔던 거를 서울시가 다시 사오게 하는 데까지 성공했고, 저는 이 기록은 좀 남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공원사수 대작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은 제가 건축가로서 제가 썼다기보다는 일종의 커뮤니티 활동가로서 썼던 내용이겠죠. 저는 이 과정에서 뭘 느꼈냐면,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서울 원구 도심의 인구가 너무 없기 때문이다. 유권자가 많이 살고 있는데 그 동네에 있는 공원을 감히 없앨 생각을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작년 10월에는 레거시 플레이스라고 제가 어떤 사이트에 한 60회 정도 기고한 내용을 가지고 그 책을 냈는데,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 한국의 건축의 물리적인 수명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헤리티지 건축이라는 게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국을 답사를 다니면서 한 60개 정도를 모아가지고 쓴 책이고요. 그래서 그때 행안부 기준으로 나오는 전국의 지자체마다 하나씩을 다 집어넣으려고 애를 많이 썼던 그런 책인데, 그래서 2026년 현재 바로 한 달 전쯤에 4대 문안 인구 30만 프로젝트라는 게 나왔는데, 이 책은 두권에는 두껍지 않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무지개떡 건축, 그다음에 서울 원구 도심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낸 책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에는 이 훈우를 찾아라는 책이 출간될 거기 때문에 역시 또 1년 안에 책이 3권이 나오는 한 십몇 년 전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하고 지금의 차이점은 저는 이제 필력이 있기 때문에 탈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낸 지금까지 9권 정도 되는 책을 자유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저의 자화상 같은 사진 하나 넣어봤고요. 올해는 저나 저희 사무실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한 해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창 시절에 순수하게 아날로그로만 교육을 받았던 거의 마지막 세대였을 텐데, 저 오른쪽 위에도 썼지만 저는 5구부터 시작해서 로트링이라고 읽혀지는 제도펜, 캐드 이런 걸 다 거쳐서 건축의 역사를 아우르는 모든 도구를 다 써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난 한 1년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AI가 훅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개업해서 지금까지 26년 동안 오토캐드를 써왔는데, 올 초에 드디어 아키캐드라는 BIM 도구로 대전환을 했습니다. 이게 사무실 입장에서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이제 2D 제도 툴을 버리고 3D 설계 툴로 전환을 하는데, 물론 어떻게 아키캐드 나온 지가 오래됐죠. 근데 실무 건축가 사무실에서 이거를 전환하기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인류 건축의 역사에서 수많은 건축가들이 머릿속에 꿈꿔왔던 툴이 드디어 우리한테 주어졌다. 이걸 안 쓸 이유는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우리 직원들이 한 반년 지나니까 어느 정도 숙달이 됐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엎친 데 덮친 게 AI가 등장을 한 거예요. AI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 AI의 등장으로 없어질 직업의 우선 상위 순서에 건축가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AI와 인간이 경쟁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AI를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이에 경쟁이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도구들을 경험을 해왔는데, 뭐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원고지부터 시작해서 다 해봤는데, 저는 그냥 문자와 도면 작업의 새로운 파트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저희 사무실에서 아키캐드로 3D 모델링으로 설계하고 있는 건물을 단면을 끊어가지고 그거를 AI에다가 한번 이 건물의 단면도 그려보라고 한 건데 딱 봐도 AI가 오버했죠. 엄청나게 빨리 그리는 거 아시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런 그림은 아닙니다. 저거를 잘하려면 여러분들 아시죠? 프롬프트를 엄청나게 잘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엉뚱한 데서 프롬프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험할 기회가 있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 사진을 하나 주고 이걸 터미네이터로 한번 바꿔보라고 한 건데 말은 쉬운데 이거 실제로 엄청나게 고퀄의 디테일이 있는 그림이거든요. 저 프롬프트는 제가 쓰지 않았고 어디서 저 프롬프트를 임포트를 해다 썼는데 저 프롬프트가 거의 A4 한 페이지 정도 돼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구문론, 신텍스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다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흥미롭게도 문자가 도면이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우리 앞에.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 작업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되는데 이게 잘 쓴 프롬프트를 보면 그냥 단순히 테크니컬한 인스트럭션을 이 AI에 주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문학적 표현도 들어가요. 문장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다시 됐습니다. 마치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문자의 시대가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이것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잘 모르고 저도 굉장히 어떻게 하든지 순발력을 잃지 않고 이러한 시대의 조율을 따라가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디까지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제가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느낀 것은 저라는 건축가의 정체성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 그런 계기였는데 생각보다 제가 현재 건축가로서 그동안 고민해 왔던 여러 가지 주제들이 이 관악 캠퍼스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학생 시절부터 문자와 도면을 도구로 몇몇 개의 주제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다뤄온 연구하는 실행자로서의 건축가가 제가 아닌가 하는 걸 깨달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학교에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하고 계시는 프로젝트들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과제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교수님들이 커리큘럼에 의해서 우리한테 제시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그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맞습니다만 그 답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그 생각은 여러분의 겁니다. 그래서 잘 기록해 놓으시고 그 기록 처리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실 때 거기에 계속 이어서 수많은 페이지들을 붙여 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매우 보람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시간 15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저희 그 일대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저도 되게 재밌었고 굉장히 저기 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아마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질문을 해주시면은 아마 책에 대한 내용들도 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하나하나 설명하시지 않고 넘어가 주셨는데 평소에도 궁금한 것들이나 아니면은 오늘 강연을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신 것들 질문해 주시면은 네, 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너무 좋은 강연 잘 들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 아까 보여주셨던 그 사무소 중심으로 지도를 찍어 놓으신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저도 이제 4대째 서울 사람인데 저도 저도 제가 서울에 살고 있다는 거에 되게 기억도 많고 자부심도 많고 또 최근에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그 가족들이 살아왔던 집을 하나씩 추적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거를 이제는 못 가보는 집들인데 그걸 도면을 구하거나 거기에 있었던 걸 추적을 하다 보면은 어, 개인사를 보다 가족사를 보다 보면 서울의 역사가 나오기도 하고 서울의 역사를 돌아보다가 제 가족사가 튀어나오기도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서울을 포함한 어떤 도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건물보다 더 오래 기억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굉장히 뼈아픈 질문이에요. 본인은 아마 그런 의도로 하신 질문 같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 건축은 굉장히 크지만 연약한 존재예요. 특히 한국에서 그렇습니다.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옛날에 혹시 아마 그런 거를 배우실지 모르겠는데 빅토르 위고가 했던 말이라고 하죠. 이것이 저것을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문자가 더 오래 가는 것 같고요. 이미지와 도면이 더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건물보다.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만나면 약간 서로 이렇게 농담 따먹게 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너 뭐 해봤어?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엘리베이터 해봤어. 뭐 특별 피난 계단 해봤어. 뭐 혹은 헬리포트 해봤어요. 헬리포트 정도 되면 진짜 큰 건물인데.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해갖고서 옳기를 한 적이 있냐면 난 내가 한 거 없어진 것도 있어. 실제로 많아요. 26년 했는데 많이 없어졌습니다. 하신 질문에 답을 하자면 건축보다 기록이 오래 가는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록은 도면, 뭐 사진, 뭐 동영상, 뭐 그런 거 모든 거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물론 건축의 물리적인 수명이 사회적 수명하고 일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아까 뭐 레거시 플레이스 같은 책도 쓰고 그러긴 했지만 그리고 거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본인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건축가들이 그런 기록을 남긴다고 할 때는 제가 옛날에 그 가회동 한옥 조서 보고서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평면이면 단면만 그리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기록도 결국 남기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질문의 취지에 맞는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건축보다 오래 가는 건 기록인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저는 건축이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좋은 강연 너무 아유, 감사했습니다. 제가 전 감사합니다. 지금 5학년 다니고 있는 김규진이라고 합니다. 네, 고민 많겠습니다. 그래서 뭐 연관되는 질문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작업들을 하면서 늘 드는 생각이 정말 내가 한 생각이 맞을까? 이대로 가는 게 맞을까?에 대한 뭔가 확신을 스스로에게 주기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아마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럴 것 같고, 앞으로 뭘 할지도 되게 이 되는 순간들이 많은데, 그런 고민의 순간들이 왔을 때, 뭐, 어떻게 결정을 하고 쭉 나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답드릴 수 있어요. 그 내가 하는 일이 옳냐 그르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내가 예측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세상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최선의 선택은 선택해놓고 열심히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옳냐 그르냐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우리의 범위 밖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건축같이 빨리 변하는 세상을 상대로 하는 업은 더욱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그냥 수학이나 과학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하냐면 내적 일관성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정밀과 정확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은 뭐냐면 사격에 비유하면 하여간 내가 쏜 게 어떡하지 관역에 가서 맞으면 그건 정확히 맞은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 중에 혹시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이 계실 텐데 우리가 군대 가서 소위 0점 사격이라는 거 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막 산만하게 탄착군이 형성됐지만 그중 몇 개가 표적에 맞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표적에는 하나도 안 맞았는데 탄착군이 한쪽 구석에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더 총 잘 쏘는 사람입니까? 후자잖아요. 그 0점만 맞추면 탄착군이 표적으로 이동하죠. 저는 우리가 하는 일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적 정합성이 정밀입니다. 정밀하면 그 일 자체가 표적에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정밀함은 딴 데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위에서 강연 듣다가 질문 꼭 드리고 싶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잘 내려오셨습니다. 네, 오늘 3학년 스튜디오 듣고 있는 진승후라고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그 송은 아트스페이스 건축했던 헤르소드 미롱이 서울에는 특색 있는 혹은 깊이 있는 건축물이 많이 없어서 뭐 아쉬웠다 뭐 이런 인터뷰를 보고 꽤나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저는 서울에서 계속 살아왔고 서울이라는 도시를 굉장히 또 좋아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 단순히 뭐 한옥이나 뭐 한국의 전통 이런 걸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현대 저희가 살고 있는 서울에 어떤 특색과 고유한 가치가 있다라고 믿고 있고 또 그걸 제 건축에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꾸준히 찾아 나가야 할 질문이겠지만 오늘 소장님 강연 들으면서 뭔가 재미있는 말씀을 던져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주 솔직한 질문이네요. 3학년이라고 하셨죠? 제가 그 아까 보여드렸던 가회동 한옥 실측 스케치를 그렸을 때가 3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나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질문에 답을 하자면 일단 첫 번째,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이 뭐 글도 쓰고 말도 많이 하고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헤르조그 드메론 같은 경우에 본격적인 건축론으로 들어가서 하면 그분들 대단한 담론이 가능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겠죠. 그런데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나오는 인터뷰들은 그분들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로서 좀 비유해 설명을 약을 파는 거예요. 그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도 그 발언을 기억하는데요. 하지만 그 송원 아트센터가 들어선 그 길에 제 눈으로 보기에 손색이 없는 한국 건축가들의 작품이 있어요. 우리가 그 정도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한국 건축계에 대해서 비슷한 질문들을 하세요. 물론 저 역시 마음이 좀 초조할 때도 있고 책임의식을 느낄 때도 있고 답답한 심정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직까지 우리는 뭐 예를 들어 프리츠커상 수상자도 없고요. 그러니까 세계 건축계가 한국 건축계를 정말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거기까지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에 대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할 텐데, 마침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는 기간 도중에 저는 시립대 건축가 계시다가 은퇴하신 김성원 교수님이 영문으로 쓰신 책에
영문 비평을 의뢰받아가지고 그걸 쓰다가 이 강의를 준비했다 갔다 왔다 하면서 했는데 바로 그거에 썼던 내용을 좀 공유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국가의 건축이 소위 발견되는 과정이 있어요. 유럽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워낙 서로 조우하는 기회가 많은 거예요. 양과 질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선 자연스럽게 발견돼요. 근데 유럽 이외의 지역은 일정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서 발견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어떤 돌출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개인 건축가의 존재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은 어떠냐 하면 일본이야말로 자기 국가의 정체성을 정말 잘 활용을 해서 자국 건축의 어떤 컨텐츠를 아주 대표적으로 잘 만들어 온 나라죠. 중국은 어땠냐 하면 역시 비슷하지만 중국은 거기 플러스 일본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물량적인, 그러니까 세계 건축가가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그 권력 구도 안에서 또 중국 건축계가 발견된 측면이 있어요. 한국은 어떻다고 생각하냐 하면 우리는 그러기에는 조금 너무 늦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능성이 없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하는 게 그 사이에 세계가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더 이상 소위 내셔널 스타일이라는 걸 갖고서 승부를 걸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지나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세상이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AI, 한편으로는 뭐 환경 문제,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건축가들이 지금 불의 단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폼 메이킹이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이미지의 생산 혹은 뭐 저도 한옥 작업을 하지만 한옥의 모티브를 어떻게 매력적으로 잘 해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애시당초부터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처해 있는 이 극도로 복합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환경이야말로 가면 갈수록 전 세계 건축가들한테 보편적인 상황이 돼가고 있고 여기서 불의 단련을 받고 있는 한국 건축가들이 언젠가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결과물들을 낼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 시기가 아직 온 것 같진 않지만 적어도 여러분들 시대까지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건축 말고 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네.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석사 2학기 지나면서 그 좀 많은 글을 읽고 적지 않은 글을 좀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제 생각을 명확하게 글로 표현하는 법을 익히지 못하고 있다 생각을 해서 선생님께서는 자기 생각을 도면으로 표현하는 것과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그런 차이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랑 어떻게 해야지 본인 생각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뭐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제 경우를 보면은 첫 발자국을 떼는 걸 두려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다시 걸으면 되잖아요. 스케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모든 구상이 아주 완성도 있게 완결이 됐을 때 나는 첫 발자국을 떼겠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첫 발자국을 떼는 행위가 바로 그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첫걸음이다. 그러니까 지나간 얘기지만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김진균 교수님이 이제 학교에 계셨었는데 저희가 이제 학부 때 김진균 교수님이 학교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별로 그렇게 설계 수업을 열심히 안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김진균 교수님이 앞문으로 들어오시면 우리가 뒷문으로 도망 다니고 뭐 그랬던 경험도 좀 있는데
원래 학성의 본문 중에 하나는 농땡이가 좀 있죠. 동서고을 막론하고. 근데 그때 김중인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제가 지금도 굉장히 기억에 생생한데,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일단 도화지를 종이를 하나 펼쳐놓고 거기 네모를 그리세요. 그러면 그 네모를 보고 있다 보면 내가 그 안에 점을 찍을 건지, 네모를 하나 더 그릴 건지, 네모를 옆에 그릴 건지, 동그라미를 그릴 건지, 삼각형을 그릴 건지가 마음속에 떠오른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그냥. 근데 저는 지금도 그게 상당히 저한테 기억에 남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첫 발자국 떼는 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냥 매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매일.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 저는 이걸 매일 반복하는 수단을 SNS로 생각한 거죠. 그냥 페이스북에 뭐 글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스케치도 올리고 계속 하겠다. 누가 보면 와서 말을 걸어오면 재밌고 아니라도 그냥 내 일기처럼 기록이 남지 않겠나. 그래서 매일매일 계속 반복해서 일종의 근육이 생기게 하는 거, 그리고 그 유지하는 거,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네.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듣다 보니까 저도 그 학교에 있으면서 건축을 하는 건축가로서 계속 고민을 하던 부분이었는데 오늘 보여주신 여러 가지 그 작업들 중에서 그거를 아까 도면과 그다음에 문자라는 단어로 해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매일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좀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궁금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보통 하루를 혹은 뭐 예를 들면 일주일 단위로 했을 때 문자와 도면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게 그리고 뭐 어떨 때는 더 많아지거나 더 작아지거나 하는 것들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오늘 보여주신 여러 작업들 특히 최근에 그 저술 활동이나 이런 것들 보셨을 때 보여주셨을 때 아마도 그 비율이 어쩔 때는 굉장히 한쪽으로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그 뭐 미리 저 전제를 걸어놓을 거는 제가 뭐 회사에서 오토캐드로 직접 도면을 그리거나 뭐 아키캐드로 3D 모델링 직접 하진 않죠.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서 하는 도면은 대부분이 스케치거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그려온 도면에 빨간 펜 선생님 역할을 해주거나. 그런데 그것뿐만이 도면 작업이 아니고 결국은 어떤 궁극적으로 물리적 형태로 귀결되기 위한 것을 전제로 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결국 다 도면이라고 생각하고 문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 갖고 있었는데 그 제가 써온 책들이 회사에서 한 작업하고 필연적으로 연관이 돼 있긴 해도 글 쓰는 행위 자체는 제 개인적인 행위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래서 원칙은 근무 시간 중에는 글을 쓰지 않는다. 물론 원래 원칙은 깨지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마감이 닥쳤는데 내가 못했다 그러면 좀 하죠. 하지만 그래도 원칙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는 글은 근무 시간 중에 쓰지 않는다. 일과가 끝나거나 주말에 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장 도시적인 삶, 2주에 한 번씩 건물을 가서 답사하고 자료를 모으고 신문 한 면에 들어갈 글을 쓰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 인생의 한 비밀이 하나 있긴 합니다. 제가 무지개떡 건축에 살고 있어요. 남들보다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실 위가 제 집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야, 이게 심리적으로 이게 괜찮냐 그러는데 전 살아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문 하나 사이인데 문 닫고 집에 가면 정말 회사 생각 안 해요. 그리고 회사에 딱 오면은 집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저희 뭐 가족이라 봤자 제 처인데 제 처가 제가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를 터치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 드리면 놀랄 텐데 저도 제 사무실을 하고 있고 저도 나름대로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지만 뭐 책 내면 아까도 뭐 인터뷰도 해야 되고 뭐 답사도 다녀야 되고 하잖아요. 놀랍도록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한국에서 작지만 사무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개인 시간이 많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아요. 근데 그게 저는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교수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행히 요즘은 툴들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정말 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구글 문서가 없었을 때, 그리고 아이폰이라는 게 없었을 때 제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지금도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깨어있는 모든 시간은 하나의 그냥 거대한 무슨 덩어리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 뭐 다들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제 삶에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 출퇴근이라는 그 변수를 제 인생에서 아예 지워버리는 거.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든지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애쓰는 거. 그 두 가지 정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정도만 더 받아볼까요? 마지막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건축과 석사 과정 밟고 있는 송준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강연 초반부에 석사 논문 소개도 해주시고 또 미국 유학 얘기도 해주시면서 좀 초장님 본인을 좀 모더니즘 쪽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보이는 사진에서처럼 이 서울 도심을 본인 건축의 어떤 기반으로 삼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 서울 도심의 그 공간적 컨텍스트라는 거가 좀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근대 건축, 모더니즘 건축의 어떤 합리적인 그런 것과 좀 어떻게 조화를 맺고 있는 것인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 어떤 간극을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실무적으로는 괴로울 정도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제가 좀 정확하게 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 우리한테 주어진 소위 지금 말씀하신 컨텍스트, 그것이 모더니즘적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다층적이죠. 뭐 정근대도 있고 뭐 중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심지어는 자연적인 요소까지 생각하면 이거 뭐 시대 구분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의 정말 멀티레이어드 된 그런 건데, 다만 그 문제를 접근하는 건축가의 어떤 사고방식으로서 모더니즘이 제 근간에 있긴 한데, 사실 전통적인 1920년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꼬르비지에류의 바우하우스의 모더니즘은 이런 현실을 못 다뤄요. 근데 그 이후에 모더니즘이 제가 보기에는 뭐 비판적 지역주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조들을 겪으면서 모더니즘 역시 단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조가 완전히 변했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제가 아까 비유적으로 표현했지만, 도둑을 막아야 되는데 부적을 붙이는 사람보다 세콤을 설치하는 사람이 많다면 모더니즘은 퇴조하지 않는 것이다. 또 과학적 합리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퇴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다만 순수한 모더니즘은 뭐 맥락, 역사, 바우하우스의 건축사 책을 다 아예 없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로피우스가 나중에 하버드에 갔을 때도 하버드 GSD에 있는 건축책을 다 없앴다는 말이 있는데, 그 정도로 역사는 타도의 대상이지 이게 우리가 승계해야 될 그런 그 무엇은 아니라고 봤었는데, 지금의 모더니즘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모더니즘의 적자 중에 적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노만 포스터 같은 사람일 텐데, 리차드 로저스나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 역사적인 맥락부터 시작해서 뭐 도시의 오래된 구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누적적인 뭐 어떤 구조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능수능란하게 오가면서 자기 작업을 하는데,
다만 자기가 만들어내는 작업은 여전히 모더니즘의 연장선상에 있는 걸 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모더니즘의 진화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까 실무적으로 무지하게 괴로운 얘기라고 한 게, 서울 구도심 같은 데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작업을 하는 거는 정말 여러 가지로 챌린징한 조건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된다는 거를 또 그동안 경험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에 계신 분? 네,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저는 국토문제연구소 자체연구원 이하경이라고 하고요. 선생님의 그 연대기적 이런 순에 따라서 강연을 듣다 보니 제가 든 감상은 선생님께서 항상 건축과 도시 공간이 수용해야 하는 뭐 인구라든지 뭐 혹은 생활 활동이 되고 기술이 될 수 있는 것을 적절한 밀도로, 그리고 그 당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시의적인 여러 다공성이나 이런 건축적 언어로 화두를 투사하셨다는 감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만 도시를 탈거한 시점에서 조금 이르긴 하지만 이제 뭐 이런 AI 시대나 그런 걸 언급해 주셔서 드는 생각이, 그럼 앞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이제 앞으로 또 투자하실 이런 화두에 어떤 것이 있을지 좀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그 뭐 마지막 질문으로서는 되게 반가운. 이렇게. 일단 제 머릿속에 그 무지개떡 건축하고, 그다음에 가장 도시적인 삶, 그다음에 이번에 펴낸 그 4대 문화 인구 30만 프로젝트 그 세 책은 그냥 제 머릿속엔 도시 3부작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물론 뭐 거기에 다른 책을 넣으려면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이번에 펴낸 책이 얇은데 부분적으로 앞에 전작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넣습니다. 그래서 굳이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은 개정 축소판인데, 이제 그 이론을 서울 사대문 안에다 적용했다는, 그게 이제 좀 다른 점인데요. 제가 이 질문이 반가운 이유는 아까 사실은 그 본 강연에서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넘어간 부분인데, 요즘은 저 자신한테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나한테 도면과 문자는 그냥 도구인 건가? 그게 목적일 수는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면이 목적이면 그게 페이퍼 아키텍처. 근데 사실은 제가 페이퍼 아키텍처를 일부는 한 거죠. 뭐 세종시 같은 거. 그러니까 지어지지 않으면 결국 다 페이퍼 아키텍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자는, 이게 제가 정말 그걸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창작 글쓰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그냥 글 자체가 목적이. 그래서 그 무지개떡 건축으로 시작된 도시 건축 저작 3부작은 현재까지로서는 서울 4대 문화 인구 30만 프로젝트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이거를 오랫동안 그런 글을 쓰기를 붙잡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글을 쓰는 상황에 제 컴퓨터의 이 데스크탑이, 제가 27인치 모니터 2개를 갖다 놓고 쓰는데 그걸로 안 돼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게 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글쓰기를 내가 언제까지 할 건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냥 술술술술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그 글쓰기가 과연 어떤 형식과 유형을 가질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게 창작 글쓰기를 하면 그냥 나와 컴퓨터 화면 이 사이에 그냥 1대1 일기토, 수많은 창들을 열어놓지 않고 하나의 창만 바라보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초집중하는 글쓰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 그 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